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준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산기하에서의 도형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기하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계산기하 문제를 푼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산기하가 뭐냐면 기하학 문제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정보과학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과학 문제를 푸실 때 개수를 세거나 아니면 최적의 값, 최소값이나 최대값 등을 찾는 것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하는 종이와 펜을 사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계산기하인데요. 대표적인 계산기하 문제의 예로는 클로즈스트 페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클로즈스트 페어 알고리즘은 이제 점들이 2차원 평면 위에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 n개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 n개의 점들 중 가장 가까운 두 점의 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바로 클로즈스트 페어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컴퓨터로 해결하기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래 그림처럼 종이에 그림으로 그리면 쉽지만 이를 뭐 배열이나 아니면 정수 자료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델링 하기에는 너무 비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계산기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기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학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선수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알 필요는 없고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벡터와 행렬입니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다른 말로는 노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 정도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행렬의 행렬식이 뭔지, 그리고 행렬의 회전 변환이 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하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산기하학의 기초는 바로 도형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도형을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아직 배운 적이 없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학생의 시험 점수, 길이의 대소관계 등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시험 점수는 그냥 인트형이나 더블형, 길이의 대소관계라면 이제 불린형 등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초 자료형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자료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선분을 표현하는 세그먼트 자료형 또는 원을 표현하는 서클 자료형, 이런 것들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형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계산기하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도형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점도 있고요. 선분도 있고, 또는 이제 선분에 방향이 붙은 벡터나 반직선도 있고요. 아니면 방향이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직선,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한 원, 더 나아가서 곡선이나 다각형 등도 계산기하에서 다루는 소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함수나 아니면은 이제 곡선이 포함된 다각형, 여러 가지 도형들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도형인 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을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카르트 좌표계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극좌표계의 관점입니다. 데카르트 좌표계의 관점은 많이 사용해 보셔서 쉬울 건데요. 우리가 2차원 좌표평면이라고 부르는 데카르트 좌표계에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x축과 y축에 점으로부터 수선을 내리면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x좌표와 y좌표를 순서쌍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데카르트 좌표계로 나타낸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도 많이 써보고 했으니까 익숙한데, 극좌표계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극좌표계가 뭐냐 하면은 각도와 거리를 사용해서 점의 위치를 고정하는 그런 표기법입니다.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랑 달리 Y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Y축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X축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X축이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x축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이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네. 이렇게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점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어볼게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점까지 가는 이런 반직선을 그을 건데, 그러면은 이 OX, 네, X축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타에 있는 점들은 다 요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요 직선 위에. 네, 요 직선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표시를 하면 이 각도와 이 거리, 이 두 가지 정보로 이 점의 위치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과 거리, 각도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해 표시를 하면은 이게 바로 극좌표계의 관점에서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이 극좌표계의 관점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잦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면은 벡터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벡터가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 화살표잖아요.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끝점이 있는 화살표죠. 그래서 시작점의 좌표 그리고 끝점의 좌표 이렇게 두 개를 저장을 해놓으면 점 두 개로 벡터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데카르트 좌표계의 표현이든 아니면 극좌표계 표현이든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 두 개로 표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변화량을 표시를 해도 됩니다. 자세히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x1, y1에서 x2, y2로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x축 방향으로 x2-x1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y2-y1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x1, y1 이 시작점에서 델타, 변화량을 표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델타는 x2-x1 그리고 y2-y1만큼 이동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시작점과 변화량을 저장을 해도 똑같이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시점하고 종점을 둘 다 표기를 했지만 원래 벡터는 방향과 크기만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시점은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점을 무시하고 싶다면 시점을 원점으로 가정하고 점 딱 하나로 벡터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렇게 시점 없이 방향과 크기만을 저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벡터의 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산 기하 문제를 풀 때는 선분 같은 거를 표기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 벡터의 시작점을 표기하는 게 굉장히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벡터를 표시한다고 하면 시점도 같이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벡터를 알면 선분, 반직선, 직선은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시점하고 종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점, 종점, 방향만 없애면은 그대로 선분이죠. 이렇게 해서 선분을 표현할 수 있고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가 영원히 그 방향으로 그대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반직선이 됩니다. 직선의 경우에도 시점과 종점을 구분하지 않고 선분에서 그대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직선이 되기 때문에 모두 벡터 하나만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직선을 표기하는 이미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굳이 벡터를 사용하냐? 왜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직선의 표기 방법은 벡터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런 직선의 꼴을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니까 여기에서 x좌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면 선분도 표기할 수 있고 다 되는데 왜 굳이 벡터를 사용하려 하느냐?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평범한 직선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케이스들이 항상 있죠.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은 얘는 기울기가 무한이 되고요. Y절편은 정의할 수도 없죠. Y절편은 정의할 수도 없고 심지어 X좌표가 존재하는 범위도 X좌표가 존재하는 범위도 어떤 범위가 아니라 유일한 점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Y축에 수직한 경우는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에 벡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경우를 예외 처리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분이나 직선 같은 걸 표기할 때 직선의 방정식 대신 벡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점의 표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를 배웠는데요. 벡터는 시점과 종점 이렇게 두 가지 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벡터를 통해서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벡터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시점과 종점이 둘 다 있는 벡터고 나머지 하나는 시점만 존재하고 그 시점과 변화량으로 이제 표현하는 벡터였죠. 그런데 사실 이 변화량만 표현하는 벡터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향과 크기만이 존재하는 벡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x만큼 y만큼 이동하는 벡터로 점의 위치를 유일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이 시점인 벡터를 사용하면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데카르트 좌표계에서의 점의 표현은 벡터의 표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똑같이 극좌표계에서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극좌표계에서도 각 점을 극좌표계로 표시한 이제 벡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벡터를 잡으면 여기에 세타가 있죠? 세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3,2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 유클리드 좌표계, 즉 데카르트 좌표계를 3,2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2겠죠? 그러면 이 3,2라는 벡터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의 밑변의 각도, 이 각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 이제 x는 코사인 세타, 즉 3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2가 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만족시키는 세타를 이 3,2라는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벡터를 통해서 각도를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점을 기초 단위로 해서 벡터를 만들었지만 실제 계산기하에서는 거의 모든 도형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가 계산기하의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죠. 벡터를 사용하면 원과 다각형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점이 있고 이 중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두 모아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사용을 하면 그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 즉 L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낸다고 표시할 수 있겠죠? 아니라면 우리가 이 중심의 좌표와 길이를 같이 표시할 수 있는, 즉 시점과 길이, 즉 크기가 있는 시점이 있는 벡터로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한데요. 우리가 벡터를 통해서 선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선분의 이어짐 또는 점들의 이어짐이기 때문에
선분을 여러 개 저장하거나 점들을 여러 개 저장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점인데 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점의 집합이라도 순서에 따라서 다른 다각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A, B, C, D라는 점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들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가능성은 A, B, C, D를 이렇게 있는 거죠. A, B, C, D를 이렇게 있는 게 한 가지 가능성인데 이 점 집합으로 다른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DA, CB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네, 이런 모양의 다각형이 나오겠죠. 네, 물론 이게 어떻게 다각형이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거는 이제 단순 다각형이 아닐 뿐이지 네, 충분히 다각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다각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지는 네,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만 벡터로도 다루기 좀 애매한 그런 도형이 하나 있는데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곡선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곡선을 다항함수로 근사해서 점 또는 개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곡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초 도형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걸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기에서는 C++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나 점은 이제 페어, C++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STL 중 하나인 페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페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구조체, 변수 2개짜리 구조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페어의 경우에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연산자가 많아서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점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아니면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따로 구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메리트고요. 구조체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을 보면은 이게 페어를 사용한 예제고요. 이렇게 페어를 사용한 예제고 만약에 내가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덧셈,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정의를 하면 x 플러스 y 같은 연산자를 구조체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운 벡터의 구현으로도 어지간한 도형들은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다각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각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분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점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더 편한데 그 이유는 선분으로 구현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선분들을 다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점으로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점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보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점들만으로 다각형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점들을 순서대로 보면서 인접한 점들끼리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분 1, 2, 선분 2, 3, 선분 3, 4, 선분 4, 5, 선분 5, 6, 선분 6, 1까지 이렇게 가면서 모든 선분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을 구현할 때는 그냥 점들의 배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라는 이름의 점의 벡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각형의 선분은 이 폴리 i, i번째 점과 폴리 i 플러스 1 모듈러 n, 즉 i 플러스 1번째 점을 사용해서 선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모듈러가 들어가냐면 6번 다음에는 1번이 와야 되죠. 네, 이거를 지금 이 코드에서는 그 제로 베이스드, 0 베이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5번 다음이 0번이죠. 그래서 이 코드대로 한다면 이게 0, 1, 2, 3, 4,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O 다음에 0이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점을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도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각형을 구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퇴화다각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BC 같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삼각형이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볼 때 이 삼각형에서 B점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B점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해도 아직까지 삼각형이죠. 조금 더 이동해도 아직까지 삼각형일 거예요. 그러다가 AC를 잇는 이 선분까지 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순간 이 삼각형은 더 이상 삼각형이 아닌 직선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구현한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 직선 ABC도 다각형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삼각형은 넓이도 0이고 도저히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공선점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콜리니얼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다각형처럼 생겼지만 다각형이 아닌 것들을 퇴화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퇴화 다각형은 계산 기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 퇴화 다각형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따져주는 게 계산 기하 문제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쪼개서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외적을 활용하고 만약에 외적을 활용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 헤론의 공식을 활용합니다. 벡터의 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x1, y1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 x1, y1에서 x2, y2로 가는 벡터 하나를 잡고요. 그 다음에 x1, y1에서 x3, y3로 가는 벡터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벡터가 두 개가 생기죠. 하나는 이제 이 벡터고요. 다른 하나는 이 벡터죠. 기하적 성질에 따르면 두 벡터의 외적은 두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의 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를 외적을 하면은 지금 여기 벡터 A와 벡터 B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벡터의 외적 값은 이 벡터 두 개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벡터 A, B로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딱 요만큼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를 A라고 하고 이 벡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겠죠? 그러면 A와 B를 내적하면 이 넓이의 2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벡터의 외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헤론의 공식이 있습니다. 헤론의 공식이 있는데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각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은 이 각 변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어떤 점 유클리드 좌표계 기준으로 즉 2차원 평면 좌표계 기준으로 x1, y1과 x2, y2의 점의 거리는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변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 각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 모두 더하고 2로 나눈 것을 스몰 s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의 루트를 씌운 것이 됩니다.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특성상 실수 연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벡터의 외적을 활용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볼록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록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삼각형으로 쪼개는 건데요. 지금 아래에 육각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0, 1, 2, 3, 4,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0번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볼록 다각형을 삼각형들로 쪼갤 거예요. 우리가 n각형이 있으면 이 n각형을 n-2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을 쪼개고 있죠? 그러니까 육각형을 4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프로그래밍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봅시다. 어떤 다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다각형이 n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고, 즉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외적, 외적을 하면은 요 넓이의 2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넓이의 2배를 더합니다. 그럼 1번 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더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번 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더하고요. 3번 삼각형의 넓이를 2배를 더하고 4번 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더합니다. 그러면 모든 삼각형의 넓이의 2배를 다 더하면 이 볼록다각형의 넓이의 2배가 나오겠죠? 그러면 2로 나누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왜 2로 나누어서 그걸 모두 더하지 않고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실수 오차에 있는데요. 실수 오차는 우리가 플로트나 더블형으로 사용하는 실수의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고 조금씩 오류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에 마이너스 5승이 저장된 변수 더블 A를 이제 이거를 10만 번을 더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포문을 돌려서 어떤 S에다가 A를 더하는 거를 10만 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의 5승분의 1을 10의 5승번 더했으니까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게 1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1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점? 막 0000 몇이 나올 수 있어요. 막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더 많이, 더 작은 수를 더 많이 이렇게 더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1이 나와야 되지만 이제 실제로는 1.0000 뭐 9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 오차가 생기는데요. 이 실수 오차는 왜 생기냐면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장을 할 때 이 실수를 정확하게 저장하려면 너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의 거듭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와는 달리 완벽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수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정수로 계산하는 것이 실수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먼저 정수, 즉 넓이의 2배가 실수로 바뀐 다음 그 실수들을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오류가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정수끼리 더하는 정확한 연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수로 한 번 바꿔주면 실수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서는 2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홀수면
0.5, 짝수면 0.0으로 아예 실수 연산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실수 연산을 한 것처럼 바꿔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수 오차는 사실 여기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두 수를 비교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점이 있다고 합시다. 두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점의 x좌표는 이제 2.000000001 그리고 두 번째 점의 x좌표는 1.99999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x1이랑 x2가 있을 때요. 이 두 점은 x좌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명히 수가 다르긴 다른데 요만큼이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다른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오차가 작다면, 이 정도로 너무나 작다면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오차가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잘못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기준을 EPS로 잡습니다. EPS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계산기하 문제를 풀 때는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1, 2, 마이너스 9 즉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 분의 1 정도죠. 그래서 10억 분의 1 정도로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어떤 두 수 x1과 x2가 있을 때 만약 x1 빼기 x2가 EPS보다 작다면 즉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작다면 x1과 x2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 오차가 아주 조금 발생하더라도 실수 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이 정도 값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까지 세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작은 오차가 발생하면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오차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게 불편하다. 무조건 정확하게 계산해야겠다 라고 하면 유리수나 큰 수 자료형을 이제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살짝 미봉책을 사용해도 됩니다. long 더블 사용해서 보통 더블이 8바이트를 사용하는데 long 더블 같은 경우에는 16바이트를 사용해서 2배 더 2배 더라고 했지만 실제로 딱 2배는 아니고 그 거듭 제곱만큼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정밀도를 조금 올릴 수 있고요.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데시멀 자료형을 지원을 해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C++ 경우에도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면 더블형을 사용하지 말고 큰 수 자료형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렁렁 같은 기존 자료형을 활용을 하든 간에 이를 이용한 분수 구조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분자와 분모를 따로따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러면 분수,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0.33333 이렇게 가는 이제 무한소수인데 이 무한소수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분수 구조체를 구현해서 사용할 때는 그냥 구현하면은 이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99분의 333 곱하기 1111177777777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오버플로우가 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는 이런 노멀라이즈 과정을 거쳐주면 오버플로우의 걱정을 조금 덜 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산기하의 도형의 표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